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주말인 모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막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재명 대표는 내란에 동조하는 걸 막는 게 당대표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다만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며 윤 대통령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충격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탄핵안 부결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듯 계엄이 위법한데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건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라며 쓰레기 정당이 되지 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이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다 장악하려 한 게 계엄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당이 내란 범죄 집단의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걸 막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친위 세력들은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 생명체의 질병이 됐습니다. 절대 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모레 저녁 7시를 전후해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표결 시점을 당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출석과 상관없이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요건이어서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당 참석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두고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긴급 현안 질의도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에는 비상계엄 때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이 출석했는데 야당은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등을 명시한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총장은 자신은 포고령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해 받아들였다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걸 두고도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몰랐다고 했는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박 총장이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전면 통제했단 말이에요. 어떤 지시를 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박안수 대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사실상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이라는 직책만 맡고 김 전 장관이 모두 진두지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선호 국방차관도 군 병력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전군 지휘관들에게 모든 군사활동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명령에 불복하면 황명죄가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해 대통령이 수용한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안위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해 진행됐던 국무회의 심의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가 누구인지 또 계엄에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 찬반은 회의록에 명시돼 있다며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밝히는 건 결례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을 명확하게 표현한 분은 없지만 반대라는 용어를 쓴 건 두어 분 되고 국무위원 모두 대체로 계엄에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우려했다는 취지로 들린다고요, 장관님 말씀이. 그렇죠. 대통령께서 본인의 그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다르다. 이 장관은 또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외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또 다른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행안위에 출석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면서 모두 3시간 20분 동안 점거했고 왜 왔는지는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태는 어떤 명분을 가져와도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다만 현직 육군 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하자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경찰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죠. 네, 오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우 본부장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히 취할 조치가 있다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법무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는데요. 이미 오전에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뒤였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고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정식으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본부장은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사건 배당 사실을 설명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우 본부장에게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거듭 물었는데요. 우종수 본부장은 당연히 수사하겠다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내란에 동조한 혐의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잇따라 고발됐는데요. 우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노총도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도 경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계엄 파동 이후 전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오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입장 표명을 최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서 면직을 제거한 것 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해 통상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계엄에 대한 추가 발표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모진도 여전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 교체를 발표한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한 참모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 등 전국의 흐름을 좀 봐야지 대통령이 회견이든 담화든 입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 분위기와 여권 내부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입장 표명 시기를 저의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면직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오늘 제거했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로는 육사 41기이자 예비역 육군대장 출신인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장관 사퇴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만큼 김 전 장관을 향한 책임론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여권을 통해서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YTN이 접촉한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국정 마비로 간주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계엄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의도가 없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 발로 흘러나오는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는 즉각 철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혹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리 다툼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을 거란 기류가 읽힙니다. 여권 소장파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나 야권이 공개 요구한 하야 등의 조치도 검토하지 않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용산의 이 같은 태도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한 여당, 특히 친한계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방부 장관 김용년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고 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전국이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8년 만에 탄핵 전국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당초 내일 새벽에 표결에 나설 것으로 좀 보였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로 좀 미뤄졌네요. 네. 아마 셈법을 굉장히 교묘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아마 정치적 득실을 아마 따진 것 같은데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안만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겠지만 이걸로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동력이 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원래는 10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땡겨서 여기에 표결하기로 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속내가 당연히 담겨져 있는 거죠. 뭐 대통령 탄핵안이야 제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빠져버리면 192석의 야권은 국회의장까지 참여한다 해도 그건 불가하죠. 근데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그 과반이 참여해서 3분의 2 이상만 표결하면 되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가지 않으면 자동 또 야당만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국민의힘이 잘 수용하느냐. 왜냐하면 부결을 두 개 다 참석을 안 한다면은 물론 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겠지만 김 여사 탄핵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마 이런 약한 고리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지금 거대하게 달아오르는 이 동력을 좀 계속 꺼지지 않고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이 또 어떤 결과를 낼지는 그거는 여러 가지 좀 앞으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탄핵 발의 시점이 좀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탄핵하고 좀 비교하면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돼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탄핵소추가 발의됐거든요. 예. 공소장을 보고 탄핵소추안을 썼어요. 때문에 그 개별적 범죄의 사실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지들이 좀 따져서 이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때만 하더라도 야당 의석이 다 합쳐도 이걸 단독으로 탄핵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여당에서 많은 이탈표가 나와야 됐고 그걸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다르게 국민들이 그날 밤 그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그 시각적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건 하루라도 더 용납하면 안 되겠다.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은 단독으로 야당이 통과시키기는 어렵지만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넘어오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미룰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아직 8표가 넘어올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론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부결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이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해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했지만 무기명 투표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건데 일단은 친한계조차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광화문 열기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밀려서
그리고 이제 법리에 따라서 해봤지만 결국 법리로 가보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결국에 보수 정권의 상실과 또 다르게 나온 검찰총장이 대통령 당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전혀 예측치 못한 일이었고 그 참여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주역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도 아직 정치적인 명예가 회복되지 않아. 이른바 배신자론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 탄핵이라는 이 정치 제도가 결국 시대 정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한 심판이 시대 정신이어야지 탄핵을 통한 정치 질서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모순된 것을 알아챈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계엄이 대단히 좀 부당하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참여했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가결표를 던졌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탄핵을 이런 식으로 정지시켜놓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 시계가 자주 멈추는 것도 정치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이런 기제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단일 대우만 형성해서 갈 것이냐 이건 또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게 향후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그다음에 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시민의 민심들 이런 것들이 변화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단일 대우로 가겠지만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지켜보는 쪽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좀 컨센서스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박 의원님은 탄핵안과 이 특검법 두 가지 모두 통과할 가능성 혹은 둘 중에 하나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도 이게 원래 10일 날 표결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과거처럼 특검법에 대해서 막겠다 이런 입장이 좀 분명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 국정에 이렇게 차질을 빚어야 되느냐는 인식이 국민의힘 내에 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어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는데 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은 탄핵안을 부결시키려고 하면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상쇄할 어떤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론이 굉장히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성남 민심으로부터 조금은 좀 국민의힘이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안은 뭐 당론으로 지금 부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지 모르는데 가결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보수층 일각에서 얘기하는 탄핵 트라우마가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탄핵 트라우마라기보다도 핵심 지지층 내에서 배신자 이미지가 씌워지는 그 배신자 트라우마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을 좁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일날 밤에 지체하지 않고 이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인식이 당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표출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탄핵에 대한 이 논의도 당론 부결이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 당론 부결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흔히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보수 진영이 또 한 번 적폐 대상이 돼서 초토화되고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탄핵된 이후에 5년 만에 집권했잖아요. 이게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탄핵 제도가 물론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제도고 탄핵을 한다 그래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직무대행도 있고 직무대행이 권한을 대행해서 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그 행위가 워낙에 위헌적이고 국민들이 입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그런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이 탄핵 부결로 향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뭐 탄핵 트라우마도 나왔고 뭐 한 대표에 대한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조기 잡을 가능성을 더 경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속내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 시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1심 끝난 게 겨우 이번 달이거든요. 지난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심이 이제 말하자면 원래 대선 구도라 그러면은 2년 반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탄핵이 통과돼서 인용되어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자유스러운 몸에서 출마할 수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라는 걸 등에 짐을 지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당선에서 아마 모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뻔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라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이제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보수 진영의 그런 재편이 있으면은 충분히 또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사실 그 굉장히 이상적에 가까운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정치에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잘못했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룰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할 시간에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또 굉장히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내재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높게 꺼내들 때는 이 탄핵 표결에 대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 속내가 좀 드러난다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대의 명분은 헌정질서가 중단되면 안 되고 최소한 탄핵은 2번으로 족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뭔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국민께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은 임기를 지켜내자. 아마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대통령이 좀 탈당을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면을 전환해야지 뭐 탄핵이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 정권 연장과 여론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탄핵 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위법 위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고민이 있다고 그게 보세요? 좀 모순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일성을 얘기했던 대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고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어떤 헌법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모순되어 있는 거죠. 인식과 방침 사이에서. 그런데다가 그 이유가 이 헌정체제의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적인 계산에 따른 즉 이게 상대방한테 이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모순된 거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요. 가령 탄핵이 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권 연장 가능성은 없고 더 크게 버림받을 거고 지금 이제 보수층 내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차기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뚜렷한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적 리더십으로서 일종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개인의 정치적 가치마저 심각하게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좀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저렇게 정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태입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그 당론을 따를지 아니면 개개인의 또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당론이 결정된 거를 좀 뒤늦게 알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던데요. 패싱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외잖아요. 근데 원외다 보니까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가 원톱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총장에 들어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의총장에서 결론 나는 거는 원내대표가 거기서는 원톱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죠. 근데 물론 거기에 친한계가 있어서 한 대표가 실시간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그냥 눈앞에 사실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절차를 밟아라. 내가 원외지만 당대표인데 나에게 사전에 모든 보고를 하고 의총에서 논의하고 결론 내리더라도 나를 건너뛰지 말아라. 그리고 최소한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가 납득한 상황에서 의총장에서 얘기해야지 내가 다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나에게 절차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총장에서 논의하고 사후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기에서 당의 리더십과 기강을 잡겠다고 공식적으로 꺼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계속 100일 취임 뭐 넉 달 가까이 되는 동안 왜 안 그래 왔겠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시기에 그 얘기를 꺼냈을까? 이 엄중한 지금 정치적 변곡점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를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있고 분명히 있지만 이 위기는 나를 중심으로 극복돼야 되고 모든 것은 나를 정점으로 국민의힘은 당론도 결집하고 의사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을
직격으로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얼만큼 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싼 또 힘이 생길지 이건 또 이 발언 위에 주목해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맞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탈당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대표의 의견이고 의총에서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다른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한 대표의 입장으로서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지만 그 정도라면은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탈당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탈당하는 순간 오히려 탄핵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그 대통령실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한 대표의 딜레마입니다. 대통령한테 아주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를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도 요구를 했고 또 탈당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 7일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원래 오늘 담화 발표회가 나왔다가 연기됐는데 아마도 국회 상황을 보고 나서 발표를 해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대표로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를테면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나 당내 소장파들이나 이 상황에서 계속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그래도 우리가 탄핵을 부결하자라고 설득할 명분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아직은 저는 가변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그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당내에서 30% 정도 찬성하고 70%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여당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순간 여당의 지위를 잃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건데 이런 분리 전략을 왜 꺼내놓을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 국민의힘이 민심의 접점에 서 있는 최일선에 있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럼 정당 정치는 결국 표심을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봐도 아주 큰 어떤 국면 전환을 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그런 분리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마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거나 심판받는 플랫폼 정당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국민들로부터 지금 굉장한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옹이하는 세력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분리된 정당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갈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당이라는 게 실현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보호막을 잃어요. 탄핵이라는 게 언제 다시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옷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거나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준 처한 현실과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정치 레토릭이 된 거죠.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데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거는 대통령이 7일 아마 이 표결 이후에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호소문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 가결이나 부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면은 이거 뭐 분당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바로 분당이 되겠죠.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때도 결국에는 분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핵이 부결된다면 당분간의 분당은 좀 어려울 거예요. 분당에서 각자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과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내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동거체제 그리고 이른바 계파 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이제 6개월이 가까워져 오는데 저는 그 비상계엄안을 부결시키던 당시 그 국회 안팎의 장면에서 한 대표의 현재 리더십의 현주소를 딱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 대표가 굉장히 절제되고 냉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한 건 맞지만 그 판단과 함께한 국회의원이 18명밖에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이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바꾸면서 고의로 저렇게 의원들한테 혼선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당사 밖에 국회 밖에 당사에 있었던 의원들은 5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한 대표가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현재 국민의힘 내에 뿌리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는 것도 그 이른바 이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유승민 트라우마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하면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 이 계파 갈등 문제나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걸 헤쳐나가는 거는 정치인 한동훈의 전 리더십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좀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에 이 상황에 어쨌든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본인의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보수 정치의 미래,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된 자리는 인사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내란죄 고발된 것도 직접 수사 지시 내리셨다는데 맞나요?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00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 중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내란죄랑 직권남용죄 둘 다 고발이 접수됐는데 이게 권한이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둘 다 직접 수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관련돼서 내란죄랑 직권남용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겸 합동수사라든지 특별수사팀도 꾸리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이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수사 과정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어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배당하였고 지금 출국금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냥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늘 이목이 여기로 집중이 됐는데,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지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어제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퇴진에 좀 당력을 집중한다면서 검사 탄핵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을 좀 보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확대 부장회의를 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또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국회에 올라가 있던 의제들 중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부차적이거나 작은 의제들은 좀 미루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해지는 의견은 아니었고, 당내에서 의견 조율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이게 어쨌든 상정된 안건이고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더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 완결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국회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강한 경고의 의미로 검찰을 향한 이 탄핵 소추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걸 둘러싸고 뭐 집단적인 입장이 나오거나 이런 반발도 있었는데 저는 검찰 내부의 성찰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너무 많은 정황과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성찰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민주당이 저는 조금 이게 박 의원님 생각에 민주당이 저는 이제 급선회한 이후에는 저는 전략이 있었다고 봐요. 예. 뭐가 있냐면 원래 대통령 지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큰 장검이 올라가 있는데 작은 칼들은 사실 매대 상품판 매대에다 올려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왜 저거를 안 하겠다다 굳이 올렸을까? 대통령 탄핵안에만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B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탄핵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정치 검찰이라고 자꾸 프레이밍을 만들잖아요. 이 부당성을 뭘 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소추안도 가버리고 감사원장까지 감으로써 탄핵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앞으로 여론적으로 조성해 나갔다는 거죠. 나가는 과정에서 설령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어서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전선을 계속 넓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라면 나중에 설령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다시 각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전략을 아마 하루 만에 좀 바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저 현장 기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 고발된 것을 직접 수사 실시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검찰에는 이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패죄만 수사할 수 있지 우리는 내란죄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이 국수본이 지금 뭐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법령과 명확한 지금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검찰은 그래서 지금 심우정 총장도 우리가 지금 최대한 어떤 게 맞는 건지 검토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만일 내란죄가 만일 이제 야당이 더 공세를 펼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거 우리가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에만 이제 적용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야3당이 야6당이 밀어붙여가지고 3명에 대한 고발을 계속 가져가겠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에 차라리 상설 특검을 가자. 아니면은 뭐 검경 등 해서 합수본으로 가자. 왜냐하면 여기 조사 대상 중에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셀프 조사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럼 그렇다면 아예 합수본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정치권에서 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내란죄 고발죄는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이슈로 일단 조금 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직권남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내란죄도 이렇게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높게 보이네요.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을 배당을 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직권남용죄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김영현 전 장관 등을 수사하다가 그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택할지 아니면 이제 검찰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좀 명확하게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으로 이걸 넘길지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국회에서는 상설특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안의 성격상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울 거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모르는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직에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이게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결국 특검밖에 없는데 또 이제 이거 특검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부권 행사가 될 테니까 이미 국회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단 법안이 통과될지 아니 상설특검을 안을 올려서 그걸 국회가 의결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제2요구를 못하는 건가요? 못하죠. 못하는데 제2요구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걸 또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결재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은 그러니까 추천이 왔으면은 결재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추천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대상이 된 수사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안 한다? 그건 참 그 민심에 굉장한 또 역풍이 있고 그럴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또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탄핵안이 이번에
토요일 날 결국 결론이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동일 회기 안에는 탄핵안은 이제 못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이 수사 논란 그다음에 내란죄를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느냐 상설 특검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저는 2라운드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탄핵 당시에 검찰 수사 받았다가 이후에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게 상설 특검이든 아니면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든 특검으로 그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다 이첩해서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상설 특검도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면 그걸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에 보면 강행 규정으로 됐어요. 며칠 내에 해야 한다, 3일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하는 것이 또한 이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그것을 둘러싼 공방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모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번 회기에 그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의 내용을 보강해서 또 올리겠다. 이게 그냥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나 이런 게 끝나지 않고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세인 탄핵안이 부결된다면은 지금 박 의원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탄핵안을 또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대로 또 흘러가고요. 네, 그렇죠. 탄핵안이 계속해서 부결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 아닐까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 탄핵 그 사안을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내일 대장동 관련한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사항을 지금 이 상황을 빗대어서 이유로 해가지고 나 불출석하겠다 얘기했고 네. 심지어 조국 혁신당 대표는 12월 12일 대법원 자기 최종심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 당대표가 사라지면 위험하니까 안 나가겠다고 연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탄핵의 공간을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극복의 공간으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이 설령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뭐 다른 사안을 또 넣고 또 빌드업을 계속 해나가서 새로운 안을 또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부결되면 동력은 많이 상실된다고 봐요. 국민도 우리도 왜 같은 노래도 3번 이상 들으면 지겹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뭐 반복된 도돌이 표식으로 올라오면은 자,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가 너무 커요. 블랙홀이에요. 탄핵이 떠오르는 순간 민생, 예산, 법안,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갑니다. 집어삼켜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권 정당도 돼야 되고 대한 정당도 돼야 되는데 탄핵 하나에만 매달리는 그런 정당으로 또 비춰지는 것도 중도 확장에 아무리 국민적 분노가 높다 하더라도 중도 확장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탄핵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좀 정교한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무조건 계속적으로 이걸 회기 바뀔 때마다 밀어붙일지 아니면 정교하게 다른 쪽으로 뭐 좀 우회해서 갈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여론전에만 또 몰두할 경우에는 여러저러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정교하게 이걸 관리해야지 무조건 탄핵한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형사소추가 가능한데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죠. 일단 이제 고발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뭐 공수처까지 다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수본부장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로 수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실제 대통령에 대한 뭐 소환, 기소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현직에 있게 되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또 마땅히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 강제 수사를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면 아마 수사의 급진전이 되겠지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 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이번에 부결되면 이후에 탄핵안을 올리더라도 동력이 많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약해질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수사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걸 다 뒤섞어 가지고 지금 탄핵 국면이고 헌법적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뒷전으로 밀어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개인 사법 리스크의 방탄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역풍이 저는 불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은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가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위헌적인 어떤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 어떤 정치적 면문, 어떤 도덕적 자산이 있어서 국민들 앞에서 통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대통령도 여당도 설사 7일 날 탄핵이 부결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이런 오명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위헌이다라는 지적은 하고 있지만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여기서 또 의문 그렇죠. 구호가 네. 나오거든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죄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혐의가 해당됩니다.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입니다. 근데 과연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그러면 국헌을 문란하고 국토를 참절하게 했을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성 요소가 이게 정말 내란의 국헌을 문란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쟁점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국회가 바로 열려서 2시간 만에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국회의 헌법 기능을 그대로 살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만일 정말 마음만 먹고 정말 이 전체를 통제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누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에 전기를 끊는 순간 본회의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니까 전자투표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그랬으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따져보면 좀 허술한 계엄령인데 과연 이걸 갖고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조금 과도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탄핵에 대한 2차 말하자면은 그 추진 플랜 B, 탄핵 플랜 B가 저는 아마 좀 내란죄일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상민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을 묶은 거는 저는 충암고 프레임이라는 어떤 이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대통령을 조금 더 압박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저는 이 내란죄의 어떤 고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오늘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할 것을 권고를 하면서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시민들은 혹시라도 추가 계엄이 있지 않을까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 통과 이런 것도 좀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윤 대통령의 저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그냥 끝나겠느냐 또 2차, 3차 유사한 행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완전히 내려놓기 어려운 거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그렇고 지금 예정돼 있던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나 정상회담이나 다자간 회의나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앞서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엄격합니다. 97년도에 12.12 주범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적용됐을 때 두 가지 요건. 하나는 국헌문락의 목적, 또 하나는 그 목적에 기인한 폭동행위가 있었냐. 이 두 가지인데 그 폭동행위라는 게 어떤 집합적인 위력을 통해서 어떤 지방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 기간 정지시킬 만한 그런 폭력과 협박행위가 있었는가. 저는 국회에 그 공수부대가 계엄군이 투입돼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헌문락의 목적은 그 계엄 포고령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당 국회의 기능을 다 마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지시키고 사실은 그거는 그 계엄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특히 국회 입법권은 계엄법으로 정지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회 입법권의 정지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분명한 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물론 법률적 심사를 받아서 이게 과연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정밀한 어쨌든 과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저런 일이 우리 육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저런 어떤 국민적인 우려와 걱정도 그 내란죄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글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계엄법 개정으로 완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어쨌든 계엄 선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이제 헌법적인 이 개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여서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 87년 헌법이 절묘하게 그 개헌법을 대통령한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은 그런 균형을 갖고 있는 게 전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87년 이전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개헌 선포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여전히 있었다면 이번에도 국회가 저런 식으로 견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87년 헌법이 갖고 있는 이런 균형, 견제, 이 시스템이 이번에 굉장히 잘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어지러운 전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거국 내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기 단축 개헌, 오늘 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네. 주장을 했죠.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전환에 대한 국면 전환, 이런 요구하는 어떤 한 압박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거국 내각 하려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여당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거국 내각이라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사실의 자기의 통치력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 아예 주든가 야당과 공유하든가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임기 단축 개헌인데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은 이게 형용 모순인 게 어쨌든 이번 당사장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임기 단축이 안 돼요. 그럼 뭐 부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야당과 협상을 지리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이건 또 좀 뭐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압박하는 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언가 대통령이 꺼내놔라. 아주 고강도의 쇄신책을 꺼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 대통령께서 보다 고강도의, 보다 혁신적인, 그다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아직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번 주말까지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에 입장을 낼 텐데 그것도 과연 전 적절한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밤에 계엄 선포 상황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조차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야당 때문인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국민들 인식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국회 사태가 지난 이후에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한다 해서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입장이 나올까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저는 앞서 그 여당 소장파 의원들의 이 진정성과 고뇌는 이해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이 지금 실험대 앞에 여당 의원들이 다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오늘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인데요. 여당은 막가파식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 보고된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여당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며 표결에 참여하는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습관적인 탄핵 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 오늘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오염시킨 추악한 흑역사로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야당 의원들과 집회 중인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나와라! 이재명한테 잘 보이는 거 알겠는데 빨리 가요. 몇 시간 오래 와가지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9명째 탄핵 발의로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 심판은 6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안 통과 뒤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탄핵안 통과 직후부터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 검사가 대신합니다. 철도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출근길 수도권 전철 운행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레일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당장 출근 대란은 피했지만 화물 열차 운행이 크게 줄어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둘러 지하철에 오르는 직장인들, 철도 노조 파업 첫날. 회사에 늦진 않을까 긴장 속에 지하철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없어갖고. 코레일 측이 출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를 확보하며 우려했던 열차 지연이나 차질은 없었습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오늘 출근길 운행률은 평소와 비교해서 90%였습니다. 이렇게 코레일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파업 시 운행 정보 시간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75%, KTX 등 광역열차는 대부분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도 예매가 쉽지 않은데 파업 때문에 더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화물열차는 더 심각합니다. 운행률이 22%대로 떨어지며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력 컨테이너 기지의 철도 수송은 파업 첫날 오전에만 30%가량 줄었습니다. 평소 인력의 60%만 업무에 투입되는 상황. 파업이 길어지면 수도권 전철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출근길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너무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코레일은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노조와 입장차가 큰 데다 쟁점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파업이 빠르게 종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후 4시 제1노조를 시작으로 오후 4시 반 제2노조, 5시에는 제3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본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을 예고한 1노조와 3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중부와 전북, 제주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 기온이 낮아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일부 해안으로만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의 양도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아지며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중부에 이어 남부지방에서도 기온이나 체감 온도가 영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날이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종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접수한 관련 고발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해서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발을 접수했다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심 총장은 검경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고발된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죄로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검찰청법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잇따라 제기된 여러 고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당분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조치로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별도의 추가 담화를 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통상 근무를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에 혼란을 줬다고 사과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첫 조치인데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해임 등 문책이 아닌 자진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육사 41기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국방안보의 넓은 식견과 소신을 겸비했다는 점이 인사 이유로 꼽혔습니다. 장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 하신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구상 중일 것이라며 탄핵 소추안 표결 등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고 합법적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의도가 없었다며 상황을 정상화할 의지를 엿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됐던 일정은 중단했지만 정상 출근했고 사의를 표명한 고위 참모진도 예정된 회의를 열며 통상 업무를 받습니다. 전국이 요동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계엄 사태 책임으로 장관직 사의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번 계엄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경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계엄은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활동을 초입법 독재 행위로 규정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 또 이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체계 마비 상태가 선을 넘은 내란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단정짓지 말라며 반발 끝에 퇴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해제 하루 만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즉 수괴라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공모자들 역시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수괴로서 저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은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며 이 장관 당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회의 전 이 장관 등을 상대로 몸수색이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미 내란죄가 전제된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만 남은 회의장에선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란 이 장관의 표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안 하시고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의 권한, 고유의 권한 행사를 고유한 권한이라도 장관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고유한 권한... 또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다면 못했겠느냐는 발언이 논란 끝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 기간 여야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모레 저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애초 다음 주로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을 오는 7일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만 지나도 즉 6일에도 표결할 수 있지만 안건 상정 시한인 72시간까지 최대한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압박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전제 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오는 10일 진행하려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앞당겨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 기준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란 점을 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본회의장에 안 나올 수 없을 거란 계산입니다. 내란 세력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왕이 되려는 윤석열을 동조하거나 비호하려는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당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여야 합의로 공포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제를 활용하겠다며 수사 요구안을 내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대상 수사인 만큼 최근 개정된 국회 규칙에 따라 여당목 특검 추천권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이에 찬동한 국무위원과 군경 지휘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특검, 경찰 고발까지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 조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한동훈 대표가 탄핵만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소 모호했던 입장에서 당내 친윤계와 뜻을 같이 하게 된 건데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아보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탄핵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탄핵은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쓴소리와 함께 민주당의 극심한 폭거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은 선을 긋고 민주당은 각을 세웠습니다. 여러 계산 끝에 탄핵만큼은 막아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로 풀이됩니다. 탄핵 논의 자체가 불가피하다던 당 일각의 의견도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선 의원은 YTN에 계엄 선포 이후 국방과 외교, 경제가 이미 골병들었는데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를 공백으로 만드는 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거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권을 내주고 당은 분열했던 탄핵 트라우마가 뿌리 박혀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가 남은 상황에서 탄핵은 조기 대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란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선 이미 탄핵 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탄핵에 반대하는 게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란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 국민 공감을 얻는 건 다른 문제라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소 마비 기능을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 논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결정 과정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 변함이 없어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명 중에 6명 찬성이랑 6명 중에 6명 찬성해서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기각인데 9명이면은 그 중에 뭐 2-3명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차이가 크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을 9명까지 둔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도 헌재가 정상체제를 갖춘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헌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태는 어떤 명분을 가져와도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국 혁신당과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퇴근 무렵에 2건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국수본 내에 있는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당에 일단 배당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따져 물었는데 우 본부장은 의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본부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에 동조한 혐의자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출금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찰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는데 이미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뒤였습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 포고령에 쑥대밭이 된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의료단체가 참여를 중단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을 망상에 기초한 생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고 그만둔 전공의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했는데 난데없이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엄 농단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포고령이 작성된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탄핵 반대를 결정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만 추구한다며 의료 계약을 멈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학생협회는 계엄 초기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처단 지시를 따르겠다고 했던 상황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처단 표현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병원협회 추천으로 특위에 들어간 의료계 인사 2명이 동반 사퇴했고 각종 회의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의계특위는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달 말로 예정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부터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를 포함해 대학가 곳곳에서 시국 선언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후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와 이화여대, 홍익대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학생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등 대학가에서 이틀째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정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최재일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돼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감사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최재일 감사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감사위원들과 직원들에겐 집단지성으로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올해 재직한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먼저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게 됩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계획과 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최재일 원장이 빠지면서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 성향이 여야 3명씩으로 포진한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한 감사 요구안 처리 방향을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던 상당수 사건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대행 체제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은 반부패 수사 2부장검사로 모두 서울중앙지검 소속입니다.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 업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다수 수사는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많은 데다 보고와 결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검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검장 등 지휘부의 부재가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나 팀F 미정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또 백현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처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성남지청 시절부터 수사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들도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역할을 직무대행이 채우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대신하고 조 차장이 맡았던 사건들의 지휘는 중앙지검 2, 3차장 검사가 나눠 맡을 예정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안동환 검사와 이정석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각각 8개월과 9개월이 걸렸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국정 운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 좋은 시멘트는 좋은 소리만 하는 지지자, 모난 자갈은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과 야당 정치인. 거친 모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변에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듣기 싫어 하시는 분 소리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잘 균형 있게 잘 들으셔서 국정 운영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명 씨는 자신을 고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고소를 하며 명태균 대표는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하였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명 씨를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살폈고 강혜경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창원시 간부급 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며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도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기소한 이후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언제 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에서도 기온이나 체감온도가 영하를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만큼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2도에서 5도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대구는 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곳곳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린 뒤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후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내린 비나 눈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는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적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또 제주를 중심으로는 주말 사이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휴일까지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